고대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48세의 나이에 새 아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맞이한 아내의 이름은 메살리나 발레리아였죠. 그녀는 유명한 네로 황제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메살리나는 결혼 당시 16세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32살의 나이차가 났죠. 이렇게 어린 아내를 새로 맞이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메살리나와 일남 1년을 낳는 등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나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살리나는 황후가 된 이후부터 엄청난 사치를 일삼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악행들을 행한 악녀였으며 성욕도 너무나도 왕성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적들은 클라우디우스의 명성과 업적에 흠집을 내기에 충분했죠. 어느 날 로마 제국은 브리타니아 정복을 기념하는 개선식에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개선식은 전쟁에 참가했으며 전쟁 승리에 기여한 장군과 병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진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어이가 없게도 이 개선식에서 메살리나의 기행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브리타니아 정복에 전혀 기여도 하지 않은 황후가 스스로 개선식에 등장하여 정작 주인공인 황제, 장군, 병사들을 들러리 취급하며 자신이 주인공 마냥 행동했던 것이죠. 아무리 황제의 아내라 하더라도 전쟁에 참여도 하지 않은 여자가 개선식에 참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이 장면을 본 로마 백성들은 기겁해 마지 않았습니다. 메살리나의 미친 행보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치와 물욕이 너무나도 강해서 한번 눈독 들인 재물은 무조건 가져야 했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가져야 직성이 풀렸죠.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제정한 간통죄로 처벌이 되면 재산을 몰수당했고 반역죄를 저질러도 재산을 몰수당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 이 두 가지 법을 철저하게 사용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간통죄로 고발했고 간통죄로 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역죄로 고발하는 식이었죠. 한 가지 일을 소개해드리면 그녀는 로마 제국에서 황제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아시아티쿠스의 정원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 정원을 손에 넣기 위해 그를 반역죄로 고발했고 결국 아시아티쿠스는 여자의 사기에 걸려들어 죽는 게 유감이다라는 한마디를 남기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정원은 메살리나의 소유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가 현재까지 이토록 악명을 떨치는 이유는 그녀의 멈출 줄 모르는 성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클라우디우스가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궁정한 깊숙한 곳에 은밀한 미뢰 장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애인들과 은밀한 유격의 향연을 벌였습니다. 국내의 잘생긴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타깃이 되었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메살리나는 자신의 애인이던 잘생기고 유명한 배우를 포파이아가 가로채자 그녀를 간통죄로 고발해버렸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고발장에 서명을 하자 포파이아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죠. 며칠 뒤 황제가 만찬회를 열었는데 포파이아의 남편인 스키피오만 만찬에 참석한 걸 보고 황제는 그에게 아내가 어디 갔냐고 묻는 말에 스키피오는 죽었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클라우디우스는 며칠 전에 포파이아라는 이름이 적힌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이 생각났는데 그것이 간통죄 고발장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클라우디우스는 어린 아내가 와서 귀찮게 징징대며 조르면 고발장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귀족들은 메살리나에 의해 온갖 누명이 씌워져서 죽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했기에 클라우디우스를 아내한테 휘둘리는 늙은 얼간이라며 그가 죽은 후에도 비난을 멈출 줄 몰랐다고 하죠. 그녀가 점찍은 남자의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드는 원로원 의원 아피우스 실라누스가 자신의 유혹을 거절하자 남편인 황제를 부추겨 죽이기도 했으며 자신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남자들은 죽이거나 추방하는 등 성욕에 있어서도 거침이 없었죠. 메살리나의 한마디에 모든 남자가 옷을 벗으니 이 짓도 재미가 없어진 그녀는 더 큰 자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하와 명문 귀족의 부인들을 서로 관계를 시키고 관계 장면을 남편이 보게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의 끝없는 성욕은 마침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몰래 궁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스스로 매춘부가 되어 매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낮에는 황후로 지냈지만 밤에는 매춘부로 살아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죠. 처음에는 고급 매춘부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았던 메살리나는 아예 천민들이 이용하는 최하층 매운굴에까지 들어가 몸을 팔기 시작했죠. 날이 밝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손님을 받으며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음란한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로마 거리 한가운데에 남자의 거시기 모형이 달린 뮤카스카라는 간판을 내건 매춘부를 오픈해 더욱더 많은 손님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 메살리나의 마지막 또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남편인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오스티아 건설을 시찰하기 위해 로마를 비운 틈에 자신과 불륜관계이던 잘생긴 미중년의 원로원 의원 가이우스 실리우스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궁전에서 결혼식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 클라우디우스를 폐위시키려는 반역까지 저지를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반역은 황제의 충신이던 나르키수스가 황제에게 전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가이우스 실리우스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렸죠. 메살리나는 남편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니 황제는 그녀의 처벌을 미루게 되었는데 루쿨루스 별장에 숨어있던 메살리나는 고작 31살의 나이에 클라우디우스의 측근들의 손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메살리나의 자식들도 결말은 좋지 못했습니다. 딸인 옥타비아는 착하고 현명했지만 남편이었던 네로에게 간통의 누명이 씌워져 죽임을 당했고 아들 브리타니쿠스 역시 네로의 황위를 위협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처단되었죠. 현대 이탈리아어의 메살리나는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암호하거나 자는 여자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적 타락의 상징이자 허영심과 물욕, 성욕의 화신으로 불리고 있죠. 그녀는 중국의 서태후와 호태후를 섞어놓은 것에 플러스 알파급의 여자 같네요.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온갖 욕심은 다 부리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성욕의 화신이던 메살리나는 로마 역사상 최악의 악녀이자 가장 음란한 황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인 네로 황제는 심각한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 등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폭군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죠. 그런데 사실 네로는 로마의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였고 클라우디우스에게는 친아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그가 황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암살해버리고 네로를 황제로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네로 황제의 어머니이자 희대의 악녀라 불리는 아그리피나입니다. 율리아 아그리피나는 서기 15년 로마의 황족인 게르마니쿠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현재의 독일 지역인 게르마니아 지방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는 서기 19년에 아버지 게르마니쿠스가 사망하면서 로마로 들어와 살게 되죠. 그녀는 나이 13살이 되던 해 집안에서 정해준 남편인 아헤노바르부스와 결혼했고 훗날 황제가 되는 아들 네로를 낳게 됩니다. 네로가 태어난 해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그리피나의 오빠인 칼리굴라가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요. 칼리굴라는 즉위 후 아그리피나를 포함한 자신의 세 여동생에게 각종 특권을 하사하고 이들을 특별히 대접했죠. 하지만 2년 후 아그리피나가 은혜를 배신하고 자신을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크게 분노한 칼리굴라는 아그리피나를 섬으로 추방시킨 후 그녀의 재산과 노예 등을 전부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섬에서 생활을 하다가 칼리굴라가 암살당하고 삼촌인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즉위한 후에야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죠. 당시 아그리피나는 네로의 아버지 아헤노바르부스가 그녀와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망하고 재혼했던 남편마저 사망한 탓에 홀로 아들 네로를 키우면서 로마의 상류층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였는데요. 그런데 아그리피나의 삼촌이자 로마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이왕 후 메살리나가 불륜과 반역죄로 체포당해 사형당하면서 그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는 평소 아끼던 신복 3인에게 자신의 재혼 상대 후보를 추천하게 했는데요. 그중 팔라스라는 신하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모시던 가문이자 계속해서 황제를 배출했던 명문가인 율리우스 가문에 아그리피나를 적극 추천했고 팔라스의 설득에 넘어간 황제는 아그리피나를 재혼 상대로 결정하게 되죠. 사실 클라우디우스가 조카 아그리피나와 결혼하게 된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다른 남자 친척들과 달리 율리우스 가문에 입양되지 못하고 클라우디우스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황제들이 모두 율리우스 가문 출신이라는 점을 봤을 때 그가 율리우스 가문이 아니라는 것은 그에게 정치적으로 큰 약점이 되었죠. 때문에 율리우스 가문 사람인 친조카와의 결혼이 상당한 무리수였음에도 조카와의 재혼을 적극 추진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근친혼이 흔했던 로마에서도 삼촌과 조카의 결혼은 상당한 무리수였고 당시 사회 전체 분위기도 율리우스 가문과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한 핏줄이나 다름없는데 이건 법적으로도 너무 심각한 근친혼이라면서 결혼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황제의 오랜 측근인 원로원의 중진 비텔리우스가 제국 통치를 위해서 사소한 윤리적 문제 정도는 눈감아줘야 한다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닌 끝에 결국에는 아그리피나와 결혼에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가문에 헌신했던 팔라스의 도움으로 황궁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예전부터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던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오른팔이 된 팔라스를 이용해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키운 후 황궁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아들 네로를 황제 자리에 앉히려는 야심을 품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의 계획에는 큰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네로가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과 클라우디우스에게는 이미 친아들인 브라니쿠스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아그리피나는 먼저 클라우디우스에게 자신의 아들인 네로를 친자식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디우스의 친딸이었던 옥타비아와 네로의 결혼 약속까지 받아냈죠. 사실 옥타비아에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지만 아그리피나는 옥타비아의 약혼자인 살라누스에게 근친상간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파혼시킨 뒤 그가 가지고 있던 원로원 의석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궁정 대신 3인방을 자신의 사람으로 끌어들인 뒤 클라우디우스를 설득해 옥타비아와 네로의 결혼을 주선했으며 황제의 사위가 된 자신의 친아들을 친정가문인 율리우스가의 양자로 입적시키며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죠.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걸림돌은 바로 남편이자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뿐이었는데요. 서기 54년 10월 클라우디우스의 생일 축하연에서 아그리피나는 사람을 시켜 평소 황제가 좋아하던 버섯 요리에 독을 넣어 그를 독살하려 했죠. 하지만 요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황제가 요리를 뱉어내자 아그리피나는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황제의 담당이사 크세노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크세노폰은 황제가 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다가가서는 독을 묻힌 깃털을 그의 목구멍에 찔러 넣었고 얼마 후 황제는 몸부림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다가 죽게 되죠. 그녀는 황제의 시신을 잽싸게 침실로 옮겨버린 후에 사람을 시켜 황제의 친아들인 브리타니쿠스의 접근을 막고 근위대를 움직여 거의 쿠데타나 다름없는 형태로 자신의 아들인 네로를 황제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이후 아그리피나는 평소 자신과 아들 네로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나르키수스와 칼리스투스를 파면시키고 처형해버린 다음 궁정 대신이 된 팔라스를 통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동안은 모든 것이 아그리피나의 예상대로 되는 듯했습니다. 네로는 즉위한 지 5년 동안 나름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어머니인 아그리피나와도 잘 지냈죠. 하지만 네로는 성년식을 치르고 나서부터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만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어머니인 아그리피나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서 둘 사이에는 점점 불화가 싹트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네로는 포파이아 사비나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원래 자신의 아내인 옥타비아를 내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아들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옥타비아의 남편이라는 타이틀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로가 옥타비아와 이혼하는 것을 격렬히 반대했고 그때부터 네로와 아그리피나는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넘어 정적 관계로 변하게 되죠. 그렇게 아들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아그리피나는 결국 전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의 아들 브리타니쿠스를 이용해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 합니다. 아그리피나는 옥타비아와 브리타니쿠스를 앞세워 로마의 민중들에게 호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아들인 네로를 가리켜 배은망덕한 놈이라 부르고 자신과 브리타니쿠스가 진정한 율리우스 가문의 직계혈통임을 강조했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을 뒷받침해줄 황실의 세력을 은밀히 모으기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그녀에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자 네로 황제도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아그리피나가 정말로 네로를 황제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 브리타니쿠스를 지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쇼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행동들이 황제인 네로에게 큰 위협이 된 것은 분명해 보였죠. 그 전까지만 해도 네로는 브리타니쿠스가 비록 정통성에서 자신보다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13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통성에 대해 질투할 뿐 크게 견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네로는 브리타니쿠스가 선왕제의 친아들인데다 일반 평민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며 그 어린 소년을 죽일 마음을 먹게 되죠. 네로의 측근인 세네카와 근위대장 브루스 역시 네로와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결국 네로는 하수인을 시켜 독을 이용해 몇 차례의 암살을 시도한 끝에 식사 자리에서 브리타니쿠스를 죽이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네로는 사사건건 자신에게 간섭하는 어머니 아그리피나마저 죽일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는 먼저 아그리피나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그녀를 자신이 갖고 있던 배로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는데요. 잔치를 벌이는 도중 네로는 아그리피나와 서로 포옹하는 등 화해를 한 것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날 밤중에 자신의 측근들과 몰래 빠져나온 뒤 아그리피나가 타고 있던 배를 침몰시켜버렸죠. 하지만 출중한 수영 실력을 갖고 있던 그녀는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기어이 살아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녀의 집념과 도끼를 보고 공포에 질린 네로는 결국 자신의 근위대를 아그리피나의 자택에 보내 기어이 그녀를 살해해버렸죠.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면서 평생 황제의 어머니 대접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파멸해버린 아그리피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집트에는 과거 수천 년 전부터 무수히 많은 왕조가 있었죠.
또한 군주를 왕이라 부르지 않고 파라오라고 부르는데요. 이집트 역사에서 파라오라는 칭호를 마지막으로 쓴 왕조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300여 년 만에 멸망하면서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죠. 오늘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최후의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 7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를 마지막으로 독립국가 이집트의 군주로서의 파라오는 완전히 명맥이 끊겼죠. 이후에도 이집트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집트에선 파라오라고 부르기도 했고, 즉위할 때도 이집트 파라오식으로 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집트를 다스린 군주들은 파라오라는 칭호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죠.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의 생애는 정말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보다 흥미롭고 스펙타클하기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아울레테스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기원전 51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당시 이집트의 근친 결혼 전통대로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해 이집트의 공동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집트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멸망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었죠. 이미 선대 파라오인 프톨레마이오스 4세 때부터 아버지인 12세 때 프톨레마이오스까지 파라오들의 정치 능력이 떨어지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면서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했었고, 적들의 침략과 잦은 반란으로 인해 이집트의 상황은 이미 되돌리기엔 늦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로마와 동맹을 맺고 난 뒤부터 로마의 정치적 개입이 심해지다 보니 이집트의 내부 상황은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라 상황이 그렇다 보니 클레오파트라 7세의 삶 역시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남동생이자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함께 왕좌에 오른 그녀는 원래부터 야망이 컸기 때문에 남동생을 정치에서 배제시켜버리고 혼자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동생과의 권력 싸움에 패배해 결국 먼 지방으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당시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고 이집트 왕궁에 묵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러자 그녀는 카이사르를 유혹해 빼앗긴 권력을 다시 되찾아 오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신세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카이사르를 만나기 위해선 특단의 계책이 필요했죠. 이에 클레오파트라 7세는 엄청 크고 고급스러운 양탄자를 준비한 뒤 그 위에 누워서 신복에게 자신의 몸을 양탄자로 둘둘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런 뒤 신하는 그녀를 싼 양탄자를 어깨에 둘러맨 뒤 왕궁을 지키고 있던 호위 병사들에게 집정관에게 줄 선물이라며 둘러대고 왕궁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엄청 크고 고급진 양탄자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본 카이사르는 한번 풀어보라고 시켰는데요. 그렇게 양탄자를 펼치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이 아주 야시시한 복장으로 깜짝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클레오파트라에게 홀딱 반한 카이사르는 약 30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 이후 카이사르는 적극적으로 그녀를 밀어주는데요. 그 덕에 클레오파트라는 정적을 모두 제거한 뒤 다시 이집트의 파라오 자리를 되찾았죠. 그런데 카이사르의 이러한 행동에 앙심을 품은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세력은 자신을 따르던 모든 병력을 모아 카이사르를 공격했지만 결국 패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클레오파트라 7세는 막내 남동생과 다시 재혼해 그를 새로운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14세로 옹립했는데요. 당시 새로운 남편이자 막내 남동생은 고작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거머쥘 수 있었죠. 그렇게 그녀는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이사르를 따라 로마에 방문해 개선식에도 참가하기도 하는 등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카이사르의 무시무시한 권력에 두려움을 느낀 그의 정적들이 기원전 44년 3월 그를 암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자 막내 동생이던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일도 일어나자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급히 돌아와 자신의 아들 카이사리온을 파라오 자리에 올렸죠. 그런 다음 그녀가 한 행동은 자신을 지켜주던 카이사르의 후임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클레오파트라의 눈에 띈 사람은 바로 카이사르 다음으로 로마 최고의 권력자로 급부상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죠.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에 쓰일 자금을 얻기 위해 클레오파트라에게 타르수스라는 도시에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때가 그를 꼬실 기회라 여긴 그녀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죠. 클레오파트라는 황금빛으로 두른 선체에 자주색 돛을 달았고 금실로 수놓은 장막을 들이운 채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배를 타고 은으로 된 노를 저어 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아름다운 피리와 하프 소리가 울려 퍼졌고 무희들은 그 소리에 맞춰 현란한 춤을 추고 있었으며 배에서는 야릇하고 향기로운 향기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옥좌에는 가릴 곳만 적당히 가린 채 사랑의 여신 비너스로 분장한 클레오파트라가 야릇한 눈빛을 뿜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초대했지만 오히려 그녀가 안토니우스를 자신의 배로 방문해 달라고 요구했죠. 그렇게 그녀를 만나게 된 안토니우스는 이 화려한 첫 만남의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녀에게 홀딱 빠지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그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못하도록 언제나 새로운 쾌락을 느끼게 해줬고, 날마다 온갖 맛있는 음식에 술과 사냥 등 놀거리를 제공했으며 언제나 음악이 흘러나왔고 무희들은 곁에서 춤추었죠. 그렇게 약 10여 년간 클레오파트라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던 안토니우스는 결국 기원전 37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여러 명의 자식들까지 낳을 정도로 금슬 또한 좋았습니다. 이후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34년에 한 파르티아 원정을 지원한 공으로 클레오파트라 7세와 자녀들에게 로마의 땅이었던 동방 지역 전체를 나누어 주기도 했죠.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남편이 되자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근처 나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재물과 권력을 소유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파멸의 씨앗은 로마에서 싹트고 있었는데요. 클레오파트라에 빠진 안토니우스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아내였던 옥타비아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녀는 로마의 또 다른 권력자인 옥타비아누스의 누나였죠.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상속자이자 양자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를 동서로 나누어 따로 지배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죠. 그는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 로마에서만 했어야 했던 개선식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해버렸는데요. 개선식은 로마의 수호신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바치는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로마가 아닌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서 한다는 것은 로마의 수호신들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겨졌죠. 거기다가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에는 자신이 죽으면 로마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묻어달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다 까발려져 로마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여자에 미쳐 로마의 정치에는 손났고 힘들게 정복한 로마의 식민지들도 여자와 자식들에게 모조리 갖다 바치는데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었죠. 이에 옥타비아누스는 그를 로마의 수치로 생각했고 그와 원로원은 안토니우스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했으며 그렇게 서로 전쟁이 벌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선단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끄는 선단이 악티움 해협 밖에서 만나게 되었죠. 곧이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꽤 시간이 지났지만 어느 한쪽에만 전세가 기우는 것 없이 서로 팽팽하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 있던 클레오파트라 7세의 배가 뱃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우세한지 모르고 열심히 싸우던 각 진영의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술렁이기 시작했고 안토니우스 쪽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이에 옥타비아누스의 군사들은 사기가 더 올랐던 반면에 안토니우스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져 양군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전세는 드디어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우스 측의 여러 지휘관들도 전선을 이탈하기 시작했고 결국 버티기 힘들었던 안토니우스도 퇴각하면서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죠. 클레오파트라가 성급하게 도망쳐버린 것이 자신의 편이 패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전투는 훗날 악티움 해전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렇게 안토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자신과 자식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옥타비아누스에게 협상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붙잡힌 뒤 로마에 끌려가 개선식에 내세워져 치욕을 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녀의 최후는 수많은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집트 코브라를 과일 바구니에 숨겨놓았다가 협상이 거절당하자 코브라가 자신을 물게 해 세상을 떠났다는 설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안토니우스와 동반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 옥타비아누스가 그녀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다는 설도 있죠. 이후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는 이집트를 점령했고 파라오로 있던 그녀의 아들 카이사리온도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아름다운 외모와 매혹적인 목소리 등으로 남자들을 홀려 로마를 좌지우지하다가 결국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여 코브라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이미지 덕분에 현재까지도 마녀나 요부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정말 아름답고 누군가를 이용할 줄 아는 교활한 여자였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이자 새끼 넘치는 요부로 불리는 클레오파트라 7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